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약 1시간간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이 세미나는 이제 오늘 종료가 된 후에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플래시 플랫폼 페이스북 주소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요. 트위터 및 어도비 플래시 플랫폼 구매 문의 센터에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다면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정보를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발표를 진행한 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전에 공지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이문국이고요. 현재는 SK 커뮤니케이션즈 기획팀에서 인터랙티브 UI 제안과 그거에 따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주제는 플래시 빌더 4.5를 활용한 개발 시공 노하우입니다. 1시간가량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플래시 빌더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용한 팁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것들에 대한 다양한 결과물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프레젠테이션에 앞서서요. 일단 우선 플래시 플레이어가 11.2로 업데이트된 공지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잠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지가 랩스 어도비닷컴에 게시된 플래시 플레이어 11.2 베타의 버전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이 마우스 락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잠시 재밌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우스락을 통해 가지고 화면을 이제 렌더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상당히 흥미롭게 앞으로 다양한 인터랙션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플래시 빌더가 오늘 주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좀 가볍게 살펴볼게요. 이전에 플래시 빌더 4를 보시면 네 가지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플렉스 프로젝트, 플렉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그리고 플래시 프로페셔널 프로젝트, 그리고 액션 스크립트 프로젝트였습니다. 데스크탑 중심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지만 4.5로 넘어오면서 모바일과 그리고 플래시 카탈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폭이 좀 넓어지면서 좀 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큰 변화가 기존에는 스탠다드 언론인지 아니면 플러그인지 버전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방향에 따라서 사용을 했었지만 이제 4.5에서는 올인원 버전이 되어서 하나의 버전으로 통합 관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통합 관리가 되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플래시 빌더를 이클립스 안에 이제 설치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가장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지도스타님께서 해당 블로그에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올려놨으니까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설치를 하시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사이트를 같이 한번 볼까요? 예, 해당 사이트 이제 해당 그 지도스타님 블로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클립스를 받아서 플래시 빌더를 어떻게 설치하고 또한 최적화를 위해서 어떤 코드들을 넣어줘야 하는지 혹은 빼줘야 하는지에 대한 세팅 과정들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아마 이클립스 다운받는 시간을 몇 분 제외하고는 한 10분 내로 설치를 끝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시작에 있어서 먼저 한 가지 퀴즈를 먼저 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추가된 기능에 대한 퀴즈를 낼 건데요. 이것은
사용자가 코드를 정의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요. 또한 그 XML로 외부로 저장이 가능해서 협 없이 코드 규율을 맞추는데 매우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 윈도우 환경에서는 그 메뉴 중에 윈도우 그리고 프리페어런스 에디터 안에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과 이름을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영화 티켓 2인 기프티콘을 선착순 5명께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서둘러서 보내주시고요. 네, 프레젠테이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은 개발 환경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그 보다 좋은 답을 찾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나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의 그 이유가 있죠. 예, 뭐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아이가 있는 분은 뭐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도 있고요. 아니면은 보다 본인이 즐겨하는 일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프로젝트는 아주 안정적으로 빨리 끝내서 예, 본인의 보람을 찾는데 그런 시간들을 많이 할애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경험이겠죠. 예, 경험이란 것은 아주 중요하면서 프로젝트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틀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경험이라는 것이 맹목적인 경험만큼 무의미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생각하지 않은 경험이 정말 무의미한 거죠. 예, 경험을 통해서는 정말 체계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정말 큰 충격을 탕 받은 것처럼 한 번에 큰 깨달음을 얻으면은 정말 그 순간부터는 그 경험이 나의 재산이 돼서 아주 훌륭한 작업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요. 저희가 이 답을 얻기 위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은 너무 상식적인 얘기가 됐지만 과연 이 답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기본적인 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본적인 답을 찾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수년이라는 걸리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을 얻은 후에 또 다시 수년이 지나서는 이제 그 답이 간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프로그래밍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런 식의 접근이 되면 다시 이 답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또한 프로그래밍적으로 개념이 이해되고 그것을 경험을 통하여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1의 정수 더하기 1 정수는 2의 정수이다. 또한 그것은 소수점 있는 숫자 값도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만큼 이 경험에 대해서는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을 충분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앞서서 한번 프로젝트 내용을 같이 한번 잠시만 텍스트로 적어 볼게요. 저도 생각을 다시 되돌릴 겸 해서 말이죠. 저도 이제 지금 SK 커뮤니케이션 현재 오기 전까지는 그전에는 이제 포스트 비주얼이라는 에이전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계속해서 에이전시에 있었어요. 근데 에이전시의 프로젝트 진행 순서는 대부분 굉장히 타이트하고 주어진 일정이 굉장히 짧죠. 그에 대해서 한번 진행 순서를 한번 같이 적어볼게요. 진행 순서를 예를 들면은 오늘이 25일이니까 예, 크리스마스에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오픈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12월 20일까지 크리스마스 프로모션을 요청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1차 회의를 하죠. 첫 번째 1차 회의. 이때는 이제 기획자가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발표하지,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부터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면서 인력들이 배치가 됩니다.
두 번째로 기획안 작성이 들어가죠. 그 정도의 프로젝트는 보통 한 2, 3일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2차 회의를 합니다. 예, 2차 회의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클라이언트한테 보고를 하고 예, 수정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협의가 끝나면 디자인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과정이 디자인 시안을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하죠. 이 협의. 그 다음 기간이 개발 진행입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는 일들은 보통 이제 이 2단계에서 시작을 하죠. 2단계가 이제 저와 같은 개발자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시작인데, 예, 2단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시작이 아니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개발은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기획안이 이제 작성이 2, 3일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가안이 나오면은, 이때쯤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웃라인이 나옵니다. 예, 혹시 틀은 있죠. 클라이언트가 어떤 프로모션 진행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대한 틀을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명확한 아웃라인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 프로모션인지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프로모션인지에 대한 아웃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 및 협의가 들어가도 그 틀은 변경되는 일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예, 프로모션 기간 안에서 이걸 변경을 하면 이 프로모션 적겠다는 얘기죠. 예, 왜냐면 이미 오일이 까여서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오일이 없어져서 예, 프로젝트를 십몇 칠 만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미 아웃라인도 없는 프로젝트 다시 기획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프로젝트를 드랍하겠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기획안 작성 2, 3일 후에 이제 기획안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부터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예, 프로젝트는 바로 이제 그 기간부터 설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부터 설계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예, 설계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이 거대한 프로세스를 한 번에 다 그려봐야겠어. 예, 이거는 물론 뭐 어떤 프로그램 설계도는 아닙니다. 그냥 건축 설계도인데요. 어떤 복잡성을 설명하기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참조를 하기 위해서 넣었어요. 정말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 어, 모르겠습니다. 정말 유능한 개발자들은 그리실 수 있겠죠. 근데 저도 못 그려요. 프로젝트 이렇게 그려놓고 하면은 나중에 수정하는 그 과정에서 이 설계도를 수정하다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설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설계에 대한 오해입니다. 가장 큰 설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려놓고 시작해야겠어요.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설계는 내가 지금 단계에서 낭비할 수 있는 수준의 자원들을 줄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서를 받고 아웃라인이 나오죠. 그 아웃라인에 대한 단계부터 탄탄하게 준비를 해가는 거죠. 네.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아웃라인이 정확하게 내가 그려서 이런 틀로 만들어져야겠다 이런다면은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설계 어디까지 해나가야 되는지 거기서 기준을 정하고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네, 설계에 대한 일정은 제가 봤을 때는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작성을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이제 설계를 다 끝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획안을 받고 내가 이 정도는 개발이 반드시 돼야겠다라고 확신하는 부분에서는 일정을 잡고 뭐 이틀이든 3일이든 그 안에 이렇게까지 설계를 해서 작업을 일단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에서 저는 이것만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어떤 진행을 하기 마련이지만 그것보다는 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보다 성공적인 원칙과 결과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죠. 그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기준들을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잠시나마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기준의 원칙도 마찬가지죠. 어떤 개발 기준 원칙에서 뭐 예를 들면은 OOP 5대 원칙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이 원칙 중에서 반드시 무엇만은 도입을 해서 설계를 하자라는 식의 개발 원칙을 세우고 그것들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과정들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고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남이 좋다는 그런 식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쫓아간다면 정말 프로젝트 진행이 엄청나게 낭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할 때가 됐는데 설계도 못 끝내고 이거는 정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뭐 좋은 코드 그리고 멋진 코드도 다 좋지만 잘못 반영하면 정말 그만큼 낭비가 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정말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설계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설계를 위해서 설계 과정에서 플래시 빌더를 활용하면서 이것과 함께 사용하면은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시 해볼게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설계 과정에서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브라우저와 노트와 UML입니다. 연결해보면 이런 거죠. 브라우저는 리서치용, 그리고 노트는 레코드용, 그리고 UML은 리마인드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각 단계별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리서치는 무언가 이제 시작을 할 때 어떤 정보들을 찾기 위해서 진행을 하죠. 근데 대부분 이제 저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전에도. 그 기능의 구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그거에 대한 뷰상 막 소스를 찾아요. 소스를 찾아서 어떻게 적용할까 이거부터 고민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굉장히 실수였던 거죠. 네, 소스 찾기보다도 저는 그 기능을 정말 알고 싶은 기능 때문이라도 리서치를 한다면은 기능의 원리를 찾기 위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구현을 해서 구현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잠을 계속하는 거죠. 이런 기능도 어떻게 보여주는 걸까? 왜? 어떻게? 그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정확하게 프로젝트 설계에 투입을 하고 예, 그것들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유용한 정보를 하나둘씩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뭐 검색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모두 다 사용하시겠지만 구글신이라 불리는 구글닷컴하고 이번 스파크 프로젝트에서 다양하게 정보를 올리고 있는 원더풀 단넷입니다. 한번 시간을 내보시면 원더풀을 살펴보시면 물론 좋은 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지금 습관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때는 정말 좋은 소스를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보러 들어갔지만 저도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조금은 아는 상황이 돼서는 그들의 원리를 살펴보고 한번 다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짰을까? 과연 이게 합리적일까? 그럼 내 거와 비교해서 무엇은 잘못되고 무엇은 잘 됐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투입하면 더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봅니다. 일상생활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검증이 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유용한 정보 이렇게 얻고 나면은 바로 정리가 필수겠죠. 솔직히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찾을 수도 없을 거예요.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을 하고, 데이터가 아무리 방대하다 그래도 솔직히 제 입맛에, 제가 찾는 입맛에 딱 맞는 게 떨어지는 게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정보들을 정리를 하면서 기록을 한다면은 정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예, 또다시 저장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통해서 저 역시도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찾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서 노트에 이렇게
다 작성합니다. 물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기록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트에 작성을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야지 그냥 노트를 펴도 이게 몇 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상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시간이 한번 훑어봤을 때 더 또렷하게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이런 기록이나 저장의 역할은 아날로그를 활용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색했던 자료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종합이 돼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행을 할 때쯤이면은 반드시 저는 UML을 그려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제가 저기 정의한 것처럼 검색과 기록을 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칙을 만들어 간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설계는 본인의 기준으로 하시는 것보다 성공적인 기준의 데이터를 보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본 다음에 올바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UML을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오늘 이따가 같이 할 샘플링 데이터를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샘플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이미지 갤러리 툴인데 똑같아요. 이건 그냥 툴만 만들었어요. 이미지 오픈 안 하고. C도 똑같고 B도 똑같습니다. 움직임이. 근데 A는 조금 틀려요. A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움직임을 적용한 방식이 좀 틀려요. 이 세 가지 방식은 이 B하고 C는 움직임도 다 똑같은데 적용한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것들을 일단 살펴볼 거고요.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UML을 작성한 내용을 잠시 같이 살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도 환경에서는 스타 UML을 활용을 합니다. 물론 평이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2006년 후에 이제 개발이 더 이상 업데이트 안 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걸 활용하는 이유는요. 제가 일단 마음대로 그냥 이 상황들을 그려보고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클래스도 마음대로 배치해보고 폴더도 만들어 본 다음에 뭐 폴더는 자유롭게 바꿔보고 이런 식의 상황이 마음에 들어서 UM을 아직 사용합니다. 왜냐면 클래스를 뭐 빌더에서 바로바로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접근해야겠구나 라고 좀 더 명확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걸 이렇게 UM을 그리고 나면은 액션 스크립트 3.0을 제네레이팅 하면은 템플릿을 추가해서 제네레이팅 하면은 이런 식으로 폴더하고 내용이 그대로 추출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여기 URL 보시는 주소에서 살펴보시면은 그 템플릿과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계 과정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로 플래시 빌더를 활용해서 최적화된 자신만의 개발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최적화된 개발 환경이라는 게 말로는 굉장히 거창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내가 어떻게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의 기준입니다. 일단 한 개씩 살펴볼게요. 최적화된 개발 환경은 정말 개발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도 있고 아주 낮춰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개발 환경은 바로 설계에서도 유사한 얘기를 했었지만 내가 이거를 왜 이런 개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써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남이 쓰는 디렉터리 구조 혹은 그런 환경들의 세팅이 그대로 적용해서 쓴다는 거죠. 물론 잘하시는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개발 환경이 예,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개발 환경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큼 효율적인지는 한 번쯤 판단을 해보시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발 환경이라는 것을 한 번 길들이고 나면 굉장히 나중에 다시 바꿔서 활용하니까 또 손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게 실체적으로 익히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들이 낯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번 개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플래시 일단 저도 이클립스를 미리 설치를 해놔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 일단 제가 기존에 이 가져놨던 환경들은 다 제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했어요. 네, 너무 복잡해서 설명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완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깔고 나서 실행시키는 거와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이거는 오늘 이따가 진행할 예시 프로젝트 하나 담아뒀고요. 일단 폴더 닫을게요. 네, 그럼 테스트 프로젝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액션 스크립트 프로젝트고요. 저는 여러분께서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액션 스크립트 프로젝트로 활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시 그 얘기를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은, 왜냐면 플래시 프로그램에서는 자원을 이제 관리하고 그냥 디자인 리소스를 관리하는데 주력을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코딩은 빌더에서 하고 또 퍼블리싱은 다시 플래시 프로그램에 가서 하고 이런 것은 이중적으로 어떤 에너지 자원도 낭비가 되고 또 속도면에서도 일단 퍼블리싱을 할 때마다 데이터를 다시 가져와서 컴파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테스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저처럼 이렇게 액션 스크립트 프로젝트로 사용하는 것이 자원을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환경은 대부분 여기 환경 설정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런 환경인데 윈도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윈도우 메뉴에 프리페어런스 그리고 에디터 안에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얘가 그 프리페어런스 누르시면 이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플래시 빌더 메뉴에서 이제 환경을 설정을 하는데 뭐 다양한 환경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개발 코딩을 작성할 때 쓸 수 있는 폰트나 아니면 주석 폰트 모든 폰트들은 다 설정할 수도 있고요. 사이즈나 컬러까지도 같이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플래시 빌더 프로에서도 계속 제공해왔던 파일 템플릿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파일 템플릿은 말 그대로 파일이 기본적으로 세팅되는데 뭘 어떤 내용을 추가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인데요. 한번 이거 에디트를 해볼게요. 클래스가 생성되고 나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업자의 정보가 아닌가 싶어요. 그 작업자가 기본적으로 남겨주는 정보는 나중에 그 코드를 통해서 유지보수 하시는 분이냐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어떤 코드를 남겼다는 게 대해서 역사로 말하면 좀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기록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생각을 해요. 저도 굉장히 난감할 때가 굉장히 복잡한 작업 결과물인데 코드를 딱 받았는데 아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정말 변수나 이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규격화가 안 돼서 이것도 정리하는 데만 오히려 작업보다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좀 아쉬운 게 그 메일 주소를 하나 남겨줬으면 잠깐이라도 정말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은 남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꼭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남길 수 있겠죠. 그리고 주소를 일단 남겨보겠습니다. 메일도 일단 써볼까요? 적용을 합니다.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첫 번째로 퀴즈를 냈었던 파일 템플릿, 코드 템플릿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에디터 안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코드 템플릿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안에 액션 스크립트를 보시면 코드 템플릿은 물론 CSS나 필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MXML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액션 스크립트 좀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모든 코드 템플릿은 사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뭐 필요에 대해서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또 프로젝트별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를 선택해서 나중에 이제 작성한 다음에 이거를 외부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샘플을 한번 해볼게요. 바로 데스크탑 저장할게요. 저장이 됐죠? 빨리 지워버리겠습니다. 확인해주세요. 한 다음에 다시 해서 임포트를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까 저장한 샘플 XML 코드 템플릿이 있죠? 이걸 다시 갖고 오면은 예, 여기 보여준 것처럼 아까 4개를 예, 익스포트 했잖아요. 예, 그대로 4개의 템플릿을 성공적으로 임포트했다고 뜹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다시 추가가 됐어요. 지금 여기서 작성을 하나 해보겠는데요. 예, 구문에 보시면 좀 생소하지만 이 구문을 작성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않으셔도 예,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록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함수로 하나 일단 추가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지금 오버라이드 타입이었는데 오버라이드 타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션 오버라이드. 디스크립션은 여러분이 쓰고 싶으신 대로 한글로 쓰셔도 돼요. 오버라이드를 위한 함수. 네, 그리고 아까 함수 펑션에 있는 템플릿 제공을 한번 복사를 해왔죠. 네, 스페시피아 밸류는 이제 접근 제한자를 설정해 주는 건데 오버라이드에서는 프라이빗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저는 뭐 이런 뒤에 템플릿들은 별로 사용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다 지울게요. 제가 필요한 부분까지 작성을 해볼게요. 이 뒤에까지만 일단 전 작성을 할게요. 그리고 확인해 누릅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성을 해볼게요. 펑션 보시면 오버라이드 바로 이렇게 뜨죠. 거기서 접근 제한자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 오버라이드 펑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간단한 구문을 기억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작성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오타가 날 수도 있고 구문을 또 작성해야 되는 시간도 이런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성하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식으로 템플릿 비교 있다면 이렇게 치면은 바로 끝나는 거죠. 설정을 바로 하면은 이동이 되니까요. 여기서 그냥 뭐 필요한 함수 뭐 부모 클래스에서 매스라는 함수가 있었다면 매스라는 함수 이렇게 그냥 만들면 되겠죠. 어느 정도 선 안에서 템플릿을 기억할 것을 정하는 것도 여러분이 개발 환경을 만들어서 예,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정말 되게 극미한 일부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면 정말 아주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한번 이해를 해주시는 걸로 저는 설명을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그 추가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테스트 프로젝트는 다시 지울게요. 프레젠테이션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템플릿을 이용해가지고 체계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처럼 디렉토리 구조를 또 체계적으로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뭐 뷰를 위한 클래스들은 뭐 디스플레이 폴더에 담고 또 뭐 어떤 통신을 위해서는 또 네트워크를 줄여서 넷을 담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수습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한 그뭐 협업을 위해서는 다른 분 개발자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디렉토리 구조를 만드시는 것이 리소스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데이터 관리 같은 거 못한 편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저 컴퓨터 보면 정말 윈도우 폴더 정리가 엉망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습관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다시 배어인 가지고 좋은 디지털 구조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한번 만들다 보니까 오늘 규격이 생겨가지고 작업할 때 좀 별 어려움 없이 이제는
체계적으로 만들어 사용을 해서 굉장히 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진행하기 앞서서 퀴즈를 하나 더 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디자이너하고 개발자하고 워크플로우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 어도비 프로그래밍 이름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확장자 파일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는지가 이번에 문제입니다. 예, 문제의 답은 플래시의 AS 파일과 같은 형식으로 답해 주세요. 예, 다시 한번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서 해당 답과 이름을 보내주시면 선착순 5분께 동일한 선물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었죠. 한때 이슈가 많이 됐고요. 촉매제라는 뜻의 프로그램이고요. 이 파일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둘러서 답 보내주시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답이 나와요. 그 다음 바로 플래시 카탈리스트인데요. 플래시 카탈리스트를 활용해서 디자인 리소스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 역시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얘기라고 우리 그 얘기에서 좀 벗어난 얘기여서 많이 얘기는 안 하고요. 잠시 얘기를 드리면은 플래시 그 표 때 이제 처음으로 나왔을 때 플래시 카탈리스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였죠. 디자인 리소스 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개발자가 이제 코딩한 다음에는 디자인을 수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그냥 코딩으로 디자인을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플래시 카탈리스트에서 협업이 활용이 되지 못한 점이 좀 큰 게 사실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수정에 대해서 너무 그 과정이 번거로웠던 거죠. 또한 그 컴포넌트 관리 없이 불편한 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알려진 것처럼 적극적인 활용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가 더 큰 게 그 디자이너하고 작업 간의 소통이 굉장히 좀 일상적으로 작업을 해도 좀 좋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이 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카탈리스트 5.5에서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보완을 했죠. 그래서 5.5에서는 다양한 컴포넌트 제작하고 또한 또 디자이너의 협업이 있어가지고 많은 뭐 얘기를 오가지 않아도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디자인 리소스 및 수정 체계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디자이너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래시 카탈리스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fxg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그 포토샵 보시면은 fxg 파일이 저장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 랩스코리아닷컴에 오셔서 랩스어도비닷컴에 오셔가지고 해당 파일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어도비 익스텐션 포토샵 CS5를 보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포토샵 5.1을 쓰셔도 이 파일을 다운받으시면은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맥 버전으로 일단 저는 받아볼게요. 받은 게 있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바로 어도비 익스텐션이 실행이 되면서 익스텐션 매니저가 실행이 되면서 설치를 할 거냐고 물어보고요. 해당 파일이 설치가 되고 FX 파일을 저장할 수 있게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은 FX 파일을 어디서 저장해야 되죠? 굉장히 난감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정보를 보시고 활용을 할 경우, 뭐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어도비닷컴에 오시면은 대부분의 그런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요. 한번 오셔서 검색을 하시는 편이 가장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카탈리스트 얘기는 여기서 그냥 넘어가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단계에서 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하시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개발은 이렇게 시작하면 좋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규정을 지어놓고 물론 그 좋다는 수준이 대동소이해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체계적으로 만들면은
예, 앞으로의 과정은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이 과정은 거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테스트인데요. 예, 테스트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해야 좋은 테스트인지에 대한 답은 저도 몰라요.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제 수준에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아직 힘듭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테스트는 아무리 어렵지만 내가 이해하고 앞에서 뭐 단계가 있었잖아요. 뭐 설계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과정들을 이해를 하는 수준 안에서 어디 수준 안에서 반드시 이것까지는 테스트를 하고 작업을 하자라고 선을 저는 그어놓고 가요. 그것 테스트가 안 되면 정말 실질적으로 개발을 적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적용을 해도 정말 올바른 답이 아닌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최대한 위험 요소를 최대한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테스트를 거치지 않으면은 제가 그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에 검증하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위험 요소가 전부 다 제가 껴안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테스트를 시작할 것인가를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설계 단계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웃라인이 잡히면 그 단계부터 테스트를 합니다. 일단 어떤 알고리즘으로 객체 통신을 시작을 할 것인가를 딱 정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짜여진 인터페이스들은 거기에 추가하거나 혹은 이제 좀 더 수정을 해서 정의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 수준을 정하고 나면은 그 단계별로 테스트의 범위가 들어갑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아웃라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구성 요소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구성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효율적인가? 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런 접근성 테스트부터 해가지고 효율적인 테스트가 진행이 되면서 이거 어떤 체계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들이 세워집니다. 테스트는 일종의 이제 작업의 원칙들을 세울 수 있는 정말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어떤 수준에 따라 가지고는 뭐제 수준도 그렇게 차이는 없겠지만 원칙이라는 게 원래 변하면 안 되는 거지만 테스트를 하다 보면 또 변해가죠. 하지만 그것들은 일단 가정이라도 세워놓고 진행을 해야 작업에 있어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스트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서 보다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의 논리와 상식과 어떤 지식이 기반이 아닌 좋은 결과를 얻은 그런 프로세스 그리고 또한 그런 결과물들이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제 프로젝트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결과물이 좀 더 좋았던 경험들이 제 경험에서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단계까지 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수준을 정한 테스트를 하여 개발을 안정한다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의 핵심 얘기입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라면 당연한 얘기죠.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 구성을 하고 또 수준을 정한 테스트를 하자. 그래야 개발이 안정화된다. 네, 개발을 안정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오늘의 시작의 테마였던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정말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이미 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일정에서 막 급하면서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야근으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런 과정들이 좀 벗어나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기반 작업들에 대해서 안정화를 진행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다양하게 작업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빌더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그 라이브 코딩을 하기보다는 이 내용 작성된 거를 먼저 통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까 샘플을 한번 다시 같이 볼까요? 예. 일단 이 비타의 예속을 제일 기본적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좀 더 이런 방법으로도 해볼 수 있겠다 싶어 C를 했는데 좀 더 좋은 최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A가 낫겠구나. 예. 간단히 모션을 넣어봤습니다. 물론 BC와 A는 전혀 다른 결과값을 통해 가지고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코드는 다 만들어 놨고요. 예.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갤러리라는 도큐멘트 클래스가 있죠. 예. SW 오브젝트 인베드 태그로 일단 스테이지 설정을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레드 스테이지와 리모트 스테이지를 리스너로 걸어 놓았습니다. 이런 이제 도큐멘트 클래스는 당연하죠. 그냥 간단하게 디스플레이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대한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에드 차일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작성된 부분들은 제가 뭐제 개인적인 라이브러리 전혀 활용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플래시 API, 기본적인 API만으로 동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작업을 개발함에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제작을 해볼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간단한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라서 코드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거 좀 주의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B라는 걸 제일 기본적으로 작업을 했어요. 근데 뭐 간단하게 이 클래스 설명을 드리면은 이 이미지 클립은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이 깔린 이 배경과 사진 로드하는 역할을 담당한 클래스고요. 스크롤바 컨테이너는 유틸에 있는 이 스크롤 길이에 따른 이 스크롤과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핸들에 대한 컨테이너고요. 핸들 클래스는 이제 스크롤 안에서 움직이는 핸들에 대한 클래스입니다. 이 핸들 녀석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스크롤 컨테이너 안의 길이에 백분율에 대한 값을 추출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컨테이너에 전달을 해주면은 하나의 함수를 통해서 값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x 밸류로 갖는 값은 그 사진을 지금 제가 원하는 총 길이값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나는 스크롤 컨테이너의 길이가 데이터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가리가 300이라면은 사진의 총 길이는 1000이다 이러면은 너가 300으로 움직일 때 나는 이제 1000이란 값을 원하니 그만큼의 값을 치환해서 알려달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값을 필요로 받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값은 300, 얘가 움직이는 값에 대해서 100분율로 넘어요. 그러면은 제가 필요한 값을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컨테이너가 x 위치를 작도록 정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설계를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컨테이너를 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계속 X좌표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제 개발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메모리 렌더링 주기가 뭐 정말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메모리 끌어놨을 때 굉장히 컴퓨터에 부하가 많이 일어나고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을 해본 게 이제 C 단계입니다. C 단계를 보시면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미지 캡처를 대신 이제 B에서 보시는 것과 다르게 슬라이드 단계에서 어떤 처리를 하진 않고요. 예, 어떤 그 값을 그냥 x에만 어떤 특정 변수값을 담아가지고 캡처를 합니다. 캡처는 뭐냐면 이제 제가 디스플레이 오브젝트 실질적으로 스테이지 올리지 않고 데이터 자체를 BTM 한 장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걸 이제 매트리스를 통해서 모션처럼 만들어지도록 정의를 한 거예요. 움직임은 똑같은데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 오브젝트가 뭐 X좌표를 통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한번 컴파일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잘려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 영역을 스테이지 영역을 벗어나는 스테이지 영역만큼 잡아놓고 매트리스를 통해 가지고 그냥 제가 그리는 거예요. 그 영역만큼 이동해가지고. 그럴 때 오히려 그 B 단계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림 뭐 이렇게 메모리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모션도 좀 넣어주고 싶고, 굳이 보이는 오브젝트 외의 것을 또 다시 또 디스플레이를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기준 안에 딱 3개만 꾸며놓고 동작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그 데이터를 3개만 올려놓고 이제 그냥 뭐 X 좌표가 뭐 이런 거죠. 데이터로 다시 보시면은 컴파일을 그냥 A를 해볼게요. 우측으로 움직일 때 뭐 X좌표가 어디 이상이면은 다시 지금 현재 녀석의 그 뒤에 가서 다시 붙고, 또 우측 이제 좌측으로 가면은 슬라이드 좌측으로 할때 이미지 대 우측으로 가면은 우측 어디로 가면은 이제 맨 왼쪽 맨 끝으로 가서 다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는 이 이미지 오브젝트들은 3개밖에 없는 거죠. 이동을 하면서 이미지 다른 이미지 로드 해가지고 위치를 다시 바꾸고 그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움직임에 사용되는 그 메모리는 이 3가지로 움직이는 그 활용밖에 없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이미지를 다시 로드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현의 설명을 좀 위해서 구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그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어떤 객체 통신을 위한 구조 설계도 그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다시 활용하고 그런 것들이 좋은 방법으로 좀 더 다듬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은 다시 프렌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면 개발하면서 디버깅 과정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디버깅 과정은 뭐 말 그대로 거죠. 여러분이 개발한 것의 내용을 재검증하는 과정이에요. 설계를 통해서 어떤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개발 진행했는데 이 내용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 검증하는 거죠. 디버깅 과정에서 이제 핵심 내용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디버깅 과정에서 이제 디버깅 트레이스를 찍던지 아니면 본인의 체계적인 방법대로 이제 그 이벤트 플로우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 보면은 에러는 반드시 있겠죠, 어디 부분에서. 근데 그 에러를 이거 어떻게 하지 당황하시는 것보다는 이 에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면 그것이 진짜 작업 후에 아주 많이 남는 여러분 자산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숨어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찾아내면만 여러분이 좋은 나중에 이제 결과물로서 여러분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단계의 수준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개발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이제 홈트하면서 오픈할 수 있는 날만 기다리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클라이언트를 위한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자신을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디버깅을 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해서 자신의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간단하게 샘플링을 준비했는데요. 이것까지 보고 오늘의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플래시 플레이어를 간단하게 실행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핸들이라는 걸 아까 핸들 슬라이드에서 핸들을 하나 구현을 했었잖아요.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은 상하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 핸드에 연결된 영역의 디스플레이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가로가 긴데 얘를 만약에 세로가 긴 녀석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코드, 코드상에서요. 예, 스크롤이라는 도큐먼트 클래스를 만들었었는데 코드상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핸들에 스크롤 핸들 바죠. 큰 이제 그 컨테이너로 만들었는데 원래 이제 세로가 길게 했는데 이거 가로가 긴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다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핵심이 뭐냐면 컨테이너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컨테이너가 세로 방향이라고 세로 슬라이드가 되고 아니면 가로가 길다면 가로 슬라이드가 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클래스에서 이렇게 내가 데이터 슬라이드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데이터의 길이가 뭐 3개다, 4개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슬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핸들이 움직일 때 이렇게 마우스 업이 들어왔을 때 자동적으로 위치를 찾아가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굉장히 단순한 기능적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기능적인 라이브러리뿐만 아니고 어떤 체계적으로 이제 검증이 된 작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안정화를 시켜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나중에 재활용하는 데 매우 좋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샘플링이지 어떤 이런 기능 구현 위주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것들에 대한 설명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도 아직은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데이터, 지금 샘플 데이터들은 아마 이제 강의가 끝나고 정리가 된 후에 자료로 공유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받아보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API 활용해서 그대로 작성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거의 지금 1시간 동안 발표를 진행하면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제가 내용을 너무 길게 준비해서 준비된 시간 안에 끝내느라고 설명을 많이 좀 함축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시거나 좀 제가 전달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궁금하신 내용들은 그 어도비 알려드렸던 그 어도비 관련 사이트에서 내용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거 답변 해드리겠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을 통해서 좋은 개발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저 또한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